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요 동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가장 최근 이 스페이스X의 따끈따끈한 영상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영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멋있다. 참 멋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요까지. 자,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테슬라가 30% 넘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는 테슬라의 성장성에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거든요. 자,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날 기사에서 테슬라의 충격적인 분기 판매량 감소는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맹렬한 성장의 시기가 끝났다면 일론 머스크의 회사 즉 테슬라의 주가는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장 조사 업체인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 니콜라스 컬러스는 전기차든 다른 프로젝트든 테슬라의 다음 성장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 가시성이 많지 않다면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수익 가식성이 뛰어나거나 미래 수익 요인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처럼 테슬라는 지금 둘 다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올해 들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업계 내 경쟁 심화로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2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지요. 자, 월가의 애널들은 평균 44만 9천 대를 예상했지만 테슬라의 실제 인도량은 약 38만 7천 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추진 중이던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난 5일 하루에 3.6% 하락해 164.9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 보도가 나온 직후에 거짓말이라며 반박했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6%가 떨어졌으며 이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최악의 성적인데요. 머스크는 로이터 보도를 부인하고 몇 시간 뒤에 다시금 X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8월 8일 공개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3.8% 올라 171.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주행하며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머스크는 2019년부터 머지않아 로보택시 사업이 가능하다고 장담해 왔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GM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크루즈는 이딴 사고로 2달 만에 운행 허가가 취소된 상태죠. 투자 자문사 퓨처 펀드 어드바이저의 공동 설립자인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저가 전기차들과 경쟁하려면 25,000달러짜리 소형차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로보택시를 늘리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라이언 브링크먼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테슬라가 판매 규모와 매출 성장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주가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블룸버그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투자 정보회사 피프티 파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애덤 샤러는 테슬라 주가가 150에서 160달러 영역에서 머무는 한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테슬라 주가가 지속해서 회복하려면 예전처럼 강력한 성장세와 높은 이익률, 고도로 혁신적인 사업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전략 책임가인 데이비드 마자는 현 단계에서 테슬라 주가의 바닥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진정한 촉매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주말에 테슬라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반드시 갖춰야 될 몇 가지의 조건에 대한 것, 뭐 로보택시 반값 테슬라 이런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영상 곧 완성이 되니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분에 지금 머스크는 메타의 저커버그한테도 부자 자리를 빼앗겼네요. 자, 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3년 만에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부자 3위의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머스크의 자산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자, 이것도 5일 블룸버그 통신의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저커버그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총 186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3조 원으로 나타났고요. 메타의 실적 개선과 AI 분야 투자에 앞장섰던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들어 자산액이 약 89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저커버그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3위에 오른 건 2020년 11월 16일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반면 머스크의 자산 보유액은 1806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484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 65조 5천억 달러가 줄었답니다. 자, 어마어마하네요. 자,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죠. 그러나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경쟁 기업이 떠오르면서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보다 줄면서 머스크의 자산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11월 한때 저커버그보다 2150억 달러나 많은 자산을 지녔던 머스크가 불과 2년여 만에 역전을 허용한 데 배경에는 전기차에서 AI를 앞세운 대형 IT 기업들로 시장이 관심이 이동하는 상황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메타가 머스크의 X의 대항막 격인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출시한 것을 계기로 신경전을 펼쳤죠. 근데 요즘 스레드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쓰러지는 분위기죠. 종합 격투기로 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것을 벌이는 방언을 놓고도 둘의 온라인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결은 흐지부지했죠. 왜냐하면 저커버그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수술 받느라고. 자, 한편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 1위와 2위는 루이비통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위, 2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보다는 제프 베이조스의 X인 참 멋지게 사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급격하게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최근 시장을 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시죠? 파월이 FOMC 때 발표했을 때 모습과 그 다음 주,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지난주 연준 위원들이 소방수가 돼가지고 막 물 뿌릴 때 모습 보면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게 좀 느낌이 왔거든요. 자, 지난달 20일 FOMC 기자회견에서 낙관의 방점을 찍었던 파월 의장을 비롯해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 잇따라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3일 연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재확인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인플레이션이 하강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죠. 파월의 발언 이후 하루 전에는 대표적인 강경파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 연준 정책금리 예상치를 2.5에서 3%로 높였다고 밝혔고요. 메스터 총재는 6월부터 시작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둘기파였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2일 금리 인하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데일리 총재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는 매우 합리적인 기본 가정일 뿐이라고 못 박았고요. 데일리는 이는 그저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유보적 전망 속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급이 팍팍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비관했고요. 보스틱 총재는
올 연말에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4일에는 매파인 닐 카시카리 미네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금리 동결 전망을 내놨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미 경제가 탄탄한 데다 인플레이션은 좀째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5일에는 금리 인상 얘기마저 나왔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필요할 경우 금리 인하 대신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먼 이사는 금리 인하가 자칫 인플레이션 반등을 부를 위험이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낙관 전망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6월에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일 61.7%에 비해 10% 넘게 낮은 50.8% 확률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55.2%에 비해서도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고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숨가쁠 정도로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치면서 결국 추가 금리 인상 카드마저 꺼내자 시장의 전망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10일 발표하는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 11일 공개되는 PPI가 시장 예상을 다시 뛰어넘을 경우에는 연준의 6월 금리 인하는 아예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CPI가 전월비 0.3%, PPI는 0.5% 상승해 2월에 비해 각각 0.1% 낮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예, 그렇죠. 매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뭔가 변화가 지금 감지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썩어도 준치라고 칼자루는 연준이 잡고 있다는 사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엔 잔슨앤잔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슨앤잔슨이 의료 부문 강화에 나섰는데요. 의료기기 업체인 샤크웨이브 메디칼을 13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5일 합의했습니다. 생활건강용품 부문 분사인 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한 뒤에 마련한 돈으로 의료기술 분야 업체 인수에 나선 모양인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에 따르면 잔슨앤잔슨은 동맥석회화 환자들을 위한 카테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샤크웨이브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잔슨앤잔슨은 샤크웨이브를 주당 335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샤크웨이브 주가는 나스닥 거래소에서 전월비 1.98% 상승한 6.35달러 상승해서 326.3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잔슨앤잔슨의 CEO인 호아킨 듀아토는 샤크웨이브 인수로 잔슨앤잔슨의 심장혈관 우회술 관련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환자, 주주, 의료 시스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의료 기술은 잔슨앤잔슨이 건강용품 부문을 분사한 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해 건강용품 부문을 캔뷰라는 자회사로부터 분리한 뒤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게 된 잔슨앤잔슨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M&A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잔슨앤잔슨은 캔뷰 분리로 132억 달러를 확보했고요. 앞서서 2022년 11월 심장기기를 만드는 아비오메드를 166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술 부문은 잔슨앤잔슨의 전통적인 제약, 진단 부문 성장세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304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샤크웨이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고요. 심장질환 또는 심장 발작의 주된 기전인 동맥석회화 환자를 위한 카데타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동맥석회화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칼슘 침전물이 쌓여 동맥 일부 혹은 전부가 석회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샤크웨이브의 카데타는 심장 혈관에 이식돼 전기 자극으로 혈관에 쌓인 칼슘을 깨는 역할을 하는데요. 샤크웨이브는 자사가 제작한 카데타가 전 세계에서 약 40만 명 환자에게 이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잔슨앤존슨뿐만 아니라 모더나, 화이자 이제 코로나 때 참 좋았죠. 코로나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또 살
또 돌파구를 좀 찾고 있죠. 국제 유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뉴욕 시장이 부활절 연휴로 문을 열지 않았던 지난달 29일을 빼면 지난달 28일 이후에 이달 5일까지 6거래일 내리 올랐습니다. 4월 들어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참 유가주나 살 걸. 갑자기 버핏 형님이 되게 부러워지네요.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4일에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요. 5일에도 곧바로 91달러를 뚫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반등에 성공한 국제 유가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이 공습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등 7명이 사망한 데서 상승세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란은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2일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을 다짐했죠. 비록 미국의 개입을 부를 수도 있는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은 피해가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이틀 뒤인 4일에는 이스라엘이 나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리아 이란 대사관 공습 여부에 대해 함구한 채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안보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도 중동 지역 이슬람 무장단체 또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외 파견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강대강 대결을 지속하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5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엿새 동안 브렌트유는 6일 인도분이 배럴당 5.76달러로 급등해 91.17달러까지 올랐고요. 밸런스에 따르면 브렌트는 올 들어 17.88%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승률만 무려 10.74%에 이뤘는데요. 전 세계 석유 공급 핵심 지역인 중동 지역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습니다. 자, 로리 MKM의 레오 마리아니 애널리스트는 중동 지역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의 호전적인 모멘텀이 지속되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고조되기 전 이미 JP모건은 배럴당 100달러 유가 전망을 내놓았죠. JP모건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가인 나타샤 카네바는 지난달 27일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에서 러시아의 감산을 이유로 국제 유가가 9월에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JP모건이 100달러를 얘기할 때는 그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터지니까 유가가 더 지금 치솟고 있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강대강 대결 속에 이미 배럴당 91달러마저 돌파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라사태의 주범 권도영 이놈 한국 못 오게 됐네요. 네. 미국 민사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게 됐고 미국으로 올 분위기입니다. 종신형 100년 때릴 것 같습니다. 좀 감옥에서 썩어야겠죠. 저런 인간들은. 자, 알리바바 회장이 마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의 강력한 규제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하고 있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한테 지금 엄중한 경고를 때리고 있거든요.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너네 인권을 무시하고 물건을 아주 싼 값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게 수출 너네가 그렇게 수출로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지금 엄중한 경고를 때리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그 경고를 알아들을지 듣고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맥도날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이스라엘에 있는 225개의 체인점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아랍권을 중심으로 맥도날드 불매운동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영이 아니라 그쪽에 운영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죠? 브로커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넘겼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 사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복권 사상 8번째로 높은 금액인 13억 달러 파워볼에 추첨이 있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꼭 될 수 있기를.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하게 한턱 쓰고 정말 착한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가주에서 여러분 99센트 나인나인 스토어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네요. 아, 이거 참 태무가 문제죠. 그렇죠? 세리토스에 한인들도 많이 살잖아요. 세리토스라는 시티가 있는데 세리토스 쇼핑센터에서 강도단 2명이 검거됐고요. 1명이 사살됐습니다. 와, 이 언제 때서 어제 오후 4시 있었던 얘기네요. 300 로스 세리토스 센터에 와,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 여러분 곳곳이 요즘은 아시다시피 곳곳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는데요. 정말 무탈하실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입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널의 이 속보 뉴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